자, 근데 다음에 잠깐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근데 이 안토니우스뿐만 아니라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리의 후계자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은 한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엄마, 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여인이 또 여기에 불만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둘 다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서로 내 이상형이네. 그래서 결국 둘이 또 눈이 맞게 돼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안토니우스 플러스 앤드 클레오파트라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군대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의 일대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될까요? 승리는 그쪽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특히 이제 이집트 지역과 이 로마의 동방 지역, 이 동쪽 지역도 완전히 옥타비아누스가 모조리 다 통치하는 그야말로 로마의 뭐라고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황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공화정을 이끌었던 귀족의 원로원들조차도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황제십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랬는지 옥타비아누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요거를 또 기억하세요. 아우구스투스이십니다 라고 했대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교과서 잠깐 또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아우구스투스 가상 인터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이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의 의회라고 볼 수 있는 원로원이 아우구스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정관, 호민관, 재판관, 원로원 의장, 군사령관, 뭐 국가의 중요한 정치 기구는 전부 다 이걸 누가 통치한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원로원은 뭐라고 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 뜻은 이런 뜻이 있대요. 굉장히 존엄한 자다. 존엄한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존자 줄여서. 자, 존엄한 자이십니다. 아주 존엄하십니다. 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뭐 사실상 뭐라고도 볼 수 있다? 뭐라고도 볼 수 있다? 황제라고도 볼 수 있다. 어? 황제다. 왜냐면 모든 권력을 다 인정했잖아. 동화정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동화정은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로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됐다? 제정이 시작됐다. 자, 여기서 제라는 말. 이 제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 볼까요? 그렇죠?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 그러니까 이제는 공화정이 아닌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이 시작되었다. 자, 누구 때부터?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이때 옥타비아누스를 부른 칭호는 뭐였다? 황제라고 하지 않고요. 존엄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황제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공화정이 아닌 황제로 가기에는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쪽팔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라고 모든 귀족들이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또 겸손을 좀 떨었나 봐요. 상당히 좀 어? 겸손하게 대응을 했대요. 야, 나 존엄해? 나 황제야? 요렇게 좀 깝쳤다라면은 좀 귀족들이나 국민들이 별로 싫어했을 것 같은데 이 존엄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 자 이분은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나는 시민의 한 명이다. 여기 로마의 제1 시민이다. 나 황제 아니야. 나 그냥 시민의 한 명이야. 첫 번째 시민이야. 요렇게 남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요런 것만 봐도 그래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와, 겸손하기까지 해요. 이러니 이 귀족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떠받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이때부터 로마는 이제 제정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황제가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이때부터는 결국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또 황제가 되잖아요. 근데 황제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처럼 훌륭하다라는 보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찐따 같은 이제 찌질한 애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로마가 어떻게 돼? 폭망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세습해 나가다 보니까 찐따가 나오네. 야, 이거 이러면은 이제 얘는 황제가 되기 싫어도 황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체제를 유지하되 황제를 이렇게 선발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가 제일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황제를 이렇게 임명하는 뭐 그런 식으로 황제가 음, 이제 선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황제가 된 5명의 황제는 대단히 훌륭하겠죠. 그래서 그 5명의 황제가 통치했던 약 200년의 시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팍스 로마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 시대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 그래서 이거를 오현제라고 이야기해요. 오현제. 응? 근데 이때는 이제 황제 세습이 아니라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황제 뭐 선출 뭐 이런 식으로 황제를 뽑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황제가 되고요. 그 5명의 황제는 또 자신의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훌륭한 황제 또 다른 훌륭한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계속 이렇게 황제 자리를 선출하고 이렇게 뽑는 것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겠죠. 나중에는 또 황제가 서로 되려고 막, 내가 좀, 힘을 좀 키워가지고 내가 그러면 황제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군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자기가 황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의 군인들, 야, 그럼 나도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군인을 또 군대를 키워가지고 또 쳐들어가. 그래서 군인들이 난데없이 쿠데타 같은 거 일으켜서 황제가 되는 이러한 군인 황제 시대가 다시 열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해가는 거죠. 이때 황제의 즉위 기간이 한 명당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 누가 또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황제를 죽이고 또 황제가 되면 또 죽이고. 자, 이렇게 뭐 혼란의 시대가 또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때는 이제 제정이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 오연제가 나타나서 아주 평화로운 로마의 번영 전성기가 왔지만 군인 황제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로마는 대단히 어떻게 돼? 분열과 혼란에 빠져요. 혼란. 자,
근데 이 혼란을 수습할 황제가 또 있겠죠. 자, 그 황제가 누구냐? 디오클레아니아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발음이 제일 어렵네요. 자,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로마가 너무 크잖아. 너무 크니까 제국을 네 개로 나눠 가지고요. 동쪽과 서쪽. 동쪽을 또 두 개로 또 나눠서 동쪽은 황제 또 부황제. 서쪽에 황제 부황제. 이렇게 결국 총 네 개의 로마로 나눠서 통치를 해요. 나름 좀 이걸 분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좀 분할해서 각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는, 너무 로마가 크니까 황제 혼자 통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렇게 네 명의 황제가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아주 또 유명한 황제, 또 별표 쳐야만 되는 또 이 황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누구?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자, 이 황제는 뭘 했느냐? 이 이름도 그냥 황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니? 대제라고 얘기하잖아. 대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너무 훌륭해. 그럼 무슨 왕이라고 하니? 대자 붙이잖아요. 그래서 대자 붙인 대왕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로마의 수많은 황제 중에서 앞에 대자 붙인 대제라고 하는 황제는 바로 콘스탄티누스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 그 업적이 중요하겠죠. 우리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뭐 그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지만, 자,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거야. 크리스트교. 자, 크리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누구예요? 크리스트. 그 지저스. 예수님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죠. 자, 근데 어떻게 됐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정말 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또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로마의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뭐 하층민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 또 여성들, 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게 있죠. 뭘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 로마는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신처럼 막 숭배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황제 숭배를 또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죠. 그래서 박해하면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렇게 사그라질까 했는데 오히려 종교라는 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어떠니 더, 더 발전해요. 더 많이 믿어요. 몰래 더해.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로마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해야겠다. 박해하면 뭐하니? 그래, 이 종교 인정하자 해서 결국 이때부터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크리스트교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핍박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응? 이거를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대제라고 떠받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겨요. 자, 원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저거 원래 이름을 좀 적어놓자. 원래 이름은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비잔티움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 요거 교과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보면 4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비잔티움이 이렇게 있죠. 어? 근데 이게 원래 수도는 로마였단 말이야.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트교 공인한 것뿐만 아니라 야 수도를 옮기자 해서 어디로 옮겨? 비잔티움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잔티움이라는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의 수도는 어떻게 됐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왜 일로 옮겼을까요? 왜 옮겼겠니?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옛날 배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가 좋을까?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집트하고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교통이 모이는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과감하게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인들은 되게 좀 불만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수도가 우리나라 서울인데 갑자기 대전으로 옮겼대. 그럼 대전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서울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가 옮겨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로마가 안타깝게도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서 로마의 경계선 보이니? 저 요거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동로마가 되는 거고 이 왼쪽 서쪽은 서로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뉜 다음에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구는 망해버릴까? 동로마는 더 잘 나가고요. 서로마는 여기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또 이민족이 침략이 또 많아서 그런지 오래 못 가고 분열 이후에 금방 멸망을 해요. 자, 그러나 이 동로마는 이 비잔티움이 나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바뀌었잖아. 근데 동로마는 점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이 동로마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비잔티움 제국 좀 줄여서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해요. 자, 다시 그러면 보자. 여기 학습지 보면요. 자,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원래 비잔티움이었던 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다. 자, 그럼 이때 동로마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서로마는 그냥 서로마예요. 하지만 서로마는 금방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마의 발전과 멸망까지 봤는데, 자, 로마의 또 문화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문화, 컬처. 자, 이 로마의 문화를 보면 일단 로마는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로마 하면 또 건축물이야. 특히 어떤 건축물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약 8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자와 인간이 싸우고요. 또 인간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또 물을 채워가지고 배를 띄워서 또 수중전 같은 것도 하고 뭐 하는 그러한 공연장이에요. 그 뭐라 그래? 그렇죠. 콜로세움이죠. 로마 하면 콜로세움이죠. 근데 콜로세움의 사진 교과서에 있는 거 잠깐 볼게요. 바로 이거예요. 야, 지금도 있죠. 이 로마에도 있고요.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도 이것이 무지하게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한 번에 5만 명까지 수용한다고 하는데
의석만 자리만 5만석이고요. 서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합치면 약 8만까지도 들어간대요. 아, 대박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이 문, 이 아치형 문, 그러한 이 도움 기법, 응? 반원형, 도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검투사, 그레디에이터, 검투사, 그다음에 맹수, 사자, 호랑이, 뭐 퓨마, 뭐 이런 맹수 들어가고 인간하고 싸우게 하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래잖아요. 싸움 구경, 뭐 불 구경, 물 구경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야, 응? 모의 해전, 전쟁하는 것도 해전이니까 바다죠.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요. 이렇게 배 타고 또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야, 전 어마어마한 이러한 콜로세움을 로마 시대에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선문 같은 것도 이제 로마에 가면 또 이런 문도 멋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 로마의 건축물 또 대표하는 것 중에 여기 수도교라는 게 있어요. 수도교. 자, 수도교라는 거는, 이 수도, 그러니까 우리 물, 깨끗한 물은 이제 산, 계곡 위쪽에 깨끗한 물이 있죠. 그 깨끗한 물을 로마 도시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 만든 다리가 수도교예요. 어? 우리는 지금 수돗물 꼭지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산에 있는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 그런 다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물만 가는 다리로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밑에 사람도 다니고 말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또 같이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깨끗한 물을 끌어오려고 했겠니? 로마인들이 뭘 좋아할까? 목욕을 되게 좋아했대요. 이렇게 대중 공중 사우나 같은 시설이 로마에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때 타올도 때밀이 있죠. 때밀이 그 이렇게 때 미는 거. 그것도 뭐라고도 하니? 이태리 타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때를 많이 피우고 목욕을 좋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 건축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콜로세움만 적었는데 콜로세움 말고도 뭐 있다? 콜로세움 방금 봤던 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수도교, 목욕탕 뭐 이런 거. 응?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도로. 이 로마가 이제 엄청나게 영토가 넓으니까 도로도 엄청나게 잘 정비가 했대요. 우리 예전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에도 왕의 길을 만든 것처럼 로마도 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워낙 그 도로를 잘 만들고 모든 도로가 더 로마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응? 그만큼 로마에서 시작된 수많은 도로들을 잘 이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또 발전해. 법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무슨 말? 법과 관련된 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엄청나게 이 법을 잘 체계적으로 정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은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이 주로 지키는 12표법을 12표법 12개의 법을 만들었대요. 이게 시발점이야. 응? 황제가 아닌 시민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시민들을 위한 이 법을 만든 게 이 로마법의 시발점인데 이게 나중에 만민법. 또 로마가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커지고 많은 민족을 통치하니까 야 우리는 모든 백성들 똑같이 어, 적용하는 이러한 평등한 법을 만들 거야 해서 만민법으로 조금 더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 비잔틴 황제예요. 비잔틴 황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인데 이 자기 이름을 따 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지금도 이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삼는 그만큼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러한 법전이라고 봐요. 그 얘기는 그만큼 로마는 법을 잘 만들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건축, 도로, 법,
자,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적?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요거를 꼭 기억하자. 별표예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음, 문화가 그냥 어떤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로마는 많이 만들었다. 콜로세움, 길, 법,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콘스탄티누스 대제할 때 얘기했는데 또 나왔네요. 로마 하면 또 그리스도교죠.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로마가 처음에는 핍박했고 예수님을 또 죽게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다시 예수를 어떻게 봉인을 했다고 했죠? 자, 그 왕, 대제라고 이름 붙인 그 왕이 야 이제 그리스도교 이 로마인들 믿어도 돼라고 칙령을 내려서 공인을 시킨 이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어디에서 칙령을 내렸느냐? 패션의 도시죠. 이탈리아 하면 또 패션이잖아요. 어, 밀라노 가서 이제 칙령을 내려요. 밀라노. 응?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뭐 나왔으니까 밀라노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밀라노. 아, 여기 없네요. 자, 밀라노가 없네요. 없지만 쌤이 이제 대충 찍어줄게요. 밀라노가 어디쯤 있냐면 한 요쯤 있어. 여기 요쯤.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한 밀라노가 요쯤 있어요. 요쯤. 응? 자, 안 보이니? 여기. 자, 여기 누가 가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가서 뭘 했다? 어떤 칙령을 내렸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겠다, 인정하겠다는 칙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정해 줄게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야 이제는 크리스트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야라고 국교화를 시키네. 자, 이 국교화 시킨 황제도 좀 중요하겠죠. 누가 국교화 시켰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분이 이제 국교로 만들어요. 즉 로마인들은 무조건 뭐 믿어야 돼? 크리스트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통치했던 수많은 지역들 다 크리스트교를 지금까지도 믿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유럽은 크리스트교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뒷부분까지 다 정리했고요. 마무리할게요. 안녕.